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27번째 통일신라 시대를 앞당긴 영계소문과 김춘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7번째 이야기, 고구려 멸망의 원인 영계소문 대 신라 통일의 기틀 김춘추. 1. 영계소문은 반역자인가 혁명가인가? 영계소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됩니다. 임금을 죽인 역적이며 고구려 멸망의 장본인으로 묘사가 되는 한편, 위대한 혁명가 또는 독립자주의 정신이 투철한 전략가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유교 사상의 지배를 받던 조선시대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왕을 죽이는 행위, 물론 실제로 조선에서도 권문세도가 있어 왕자들을 대상으로 살해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어쨌든 그런 행위를 통해 나라를 망친 역적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개개인의 인권과 민족의 자주정신이 조금 더 인정받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영계소문을 좀 더 자주적인 혁명가로 재인식하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계소문은 뛰어난 군사 지도자로서 고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었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동북아시아를 지배하던 강한 고구려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해서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었고, 후계자를 제대로 기르지 못했다라는 비난은 여전히 그에게서는 벗어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영계소문과 그의 아들 연남생에 대한 내용은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서 다루었습니다. 12번째 이야기로 다루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영계소문의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고문서마다 그의 출생 연도를 제각각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 614년, 조선상고사에서는 595년, 환단고기에서는 603년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세 가지 모두 명확한 근거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연태조의 직위인 동부대인의 자리를 이어받은 것은 641년경으로 이때 천리장성의 축조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아서 고구려 북부의 국경지대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연시가문은 당시 고구려에서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그 세가 막강해서 영류왕이 의도적으로 그를 지방으로 보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신당서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력의 위협을 느낀 영유한 고건무와 관료들은 그의 포악한 성격을 문제 삼아서 그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개소문이라는 자가 있는데, 혹은 개금이라고도 한다. 성은 천씨이며 자신이 물속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사람을 현혹시켰다. 성질이 잔인하고 난폭하다. 아비인 동부대인 대대로가 죽자 개소문이 당연히 이어받아야 했지만 나라 사람들이 미워하여서 이어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머리를 조아려 많은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섭직을 청하면서 시켜보아 합당하지 않으면 그때는 패하여도 후회가 없다라고 하였다. 뭇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그를 드디어 위를 잇게 하였다. 그러나 너무 난폭하고 나쁜 짓을 함으로 여러 대신들이 건무와 상의하여 죽이기로 하였다. 개소문이 이를 알아차리고 제부의 병사를 불러 모아 거짓으로 크게 열병을 한다 하고 잔치를 베풀어 대신들의 임석을 청하였다. 손님이 이르자 다 죽여버리니 무려 100여 명이나 되었다.
또 왕궁으로 달려들어가 건무를 죽여서 시체를 찢어 도랑에 던져버렸다. 이어 건무의 아우의 아들인 장을 세워 왕으로 삼고 자신은 망리지가 되어 국정을 마음대로 하였다. 망리지란 당의 병부상서나 중서령에 해당하는 직이라고 한다. 신당서 제220권 동의열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물론 북송 시기에 쓰인 신당서는 당시 중국인들의 시선에서 영계소문을 바라보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영계소문을 포악하다라고 묘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여간 영계소문은 영유왕과 대신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그는 일종의 군대 사열식을 벌여서 대신들을 초대했고 여기에 참석한 대신들 100여 명을 몰살시킨 뒤에 영유왕마저 시해합니다. 이후 영유왕의 동생 고태양의 아들 고보정을 내세워서 보장왕으로 만들고 자신은 망리지 자리에 앉아 정권을 장악했죠. 문제는 수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한 고구려는 힘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였고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영유왕은 당나라의 심기를 최대한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영계소문에게 축출당했고 영계소문은 당나라를 먼저 공격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결과적으로 644년 11월을 시작으로 당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했고요. 645년 2월에는 당태종 이세민이 직접 원정에 오릅니다. 그러나 안시성에서 이들은 발이 묶였고요. 그렇게 물러난 뒤에는 지속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고구려의 체력을 깎아 먹었습니다. 이 삼국 중 최약체인 신라를 이끈 김춘추. 역사적으로 인도를 거쳐 중국 대륙에서 전파되는 문물을 가장 빠르게 접한 고구려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고 한강 유역과 동해안을 확보했던 백제가 그 다음으로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가로막히는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전이 가장 더딘 곳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무척이나 강력했던 탓에 그 발전은 더욱 느려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와중에 성골이 아닌 진골 출신의 김춘추가 29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선 백제는 자신들이 차지하던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신라와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433년 이루어진 나제동맹입니다. 나제동맹은 551년 고구려에 대한 대대적인 북진을 시작해서 553년에 한강 유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피해를 많이 봤던 백제가 한강 이남에 있던 병력을 조금 줄이자 한강 이북을 차지하고 있던 신라가 곧장 그 지역을 차지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통로를 구축하고 한강 유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신라의 전략이었지만 백제의 입장에서는 동맹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죠. 백제 성왕은 이에 격분해서 554년 신라를 공격했지만 오히려 신라에 패하고 성왕과 3만의 군사를 잃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백제가 멸망하는 660년까지 100년 동안 원수지간으로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642년 대야성의 성주이자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이 백제군의 공격에 자신의 부인, 즉 김춘추의 딸과 함께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에 비해서 국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김춘추는 자신의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의 복수를 위해서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야 했고 그것이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김춘추는 즉시 고구려로 건너가서 영계소문을 만나게 됩니다. 초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영계소문은 김춘추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기도 했죠. 그러나 김춘추가 보정왕을 만나서 지원군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자신을 빼놓은 것에 대해서 영계소문이 분노하게 되었고요. 결국 보정왕의 입을 빌려서 고구려가 신라와 함께 백제를 치는 조건으로 중령 서북의 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중령은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 요지로 고구려에서 신라로 진격이 가능한 곳이었죠. 당연히 김춘추는 이 요구를 거절했고 영계소문과 보장왕은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3. 당나라로 향한 김춘추와 멸망을 맞은 고구려. 김춘추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신라는 즉시 구원군을 파견합니다. 그 구원군의 선봉에는 그의 친후인 김유신이 있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영계소문의 라이벌을 김춘추가 아닌 김유신이라고 생각하고는 하지만 실제로 영계소문과 맞상대를 했던 것은 김춘추고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파국으로 이어지는 이유 역시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신라군의 준동을 보고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김춘추를 석방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석방된 김춘추는 그 길로 곧장 당나라로 넘어갑니다. 여러 차례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던 당나라의 입장에서 김춘추의 제의는 매우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춘추는 자신의 딸과 사위의 복수를 위해 외세를 끌어들였고요. 이런 결과물을 들고 신라로 돌아오던 김춘추는 서해에서 고구려의 수군을 만나 다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보좌관인 온군해가 옷을 바꿔 입고 대신 죽는 바람에 김춘추는 무사히 신라로 돌아올 수 있었죠. 654년 진덕여왕이 승하하면서 성골 출신 중에 더 이상 왕이 될 혈통이 없었기 때문에 김춘추는 화백회의를 거쳐서 진골 출신으로 최초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와 연합한 신라는 660년 당나라 13만, 신라 5만의 군사로 백제를 공격해서 멸망시키는 데 성공하죠. 이제 남은 것은 고구려였는데 영계소문이 살아있는 동안은 고구려를 넘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666년에 영계소문이 사망을 했고 연남생이 그 뒤를 이으면서 고구려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연남생의 두 아우인 연남건과 연남산이 형을 몰아내는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당나라로 몸을 피신한 연남생은 당나라의 장수가 되어 고구려 공격의 길잡이가 되었고요. 나당 연합군은 668년 결국 고구려마저 멸망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고구려 최고 가문에서 태어나고도 끝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만큼 강성한 고구려를 이끌었던 영계소문 그리고 진골 출신으로 시작해서 비담의 반란을 진압하며 차츰 공을 세우고 진골 출신 최초로 왕이 된 김춘추 이 두 사람 사이의 회담이 잘 성사가 되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후의 승자는 김춘추와 신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